프롤로그. 혼자 사는 가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났다. 가끔 그들이 모두 잘 살고 있을지 상상한다. 나처럼 라면물을 올리며 세탁 종료 신호를 기다리진 않을는지, 침대에 기대 책을 읽고 도마 하나 놓기 어려운 부엌에서 끼니를 때우려나, 손수 마련한 책장에 오늘 산 소설을 꽂고 노트북으로 미처 보지 못했던 영화를 찾아보겠지. 저만의 공간에서 고유한 아늑함을 만들어낼 그들이 남 같지 않다. 단출한 살림과 혹독한 월세를 감내하면서도 혼자이고픈 그들의 난 별스러운 애정을 느낀다. 종종 서점을 거닌다. 매대에 멈춰서서 손이 가는 대로 책을 만져본다. 마음이 움직이면 책을 들고 나와 카페로 향한다. 책을 읽으며 밑줄을 치고 메모를 한다. 마치 영역 표시를 하듯 이곳저곳 내 의도와 채취를 남긴다. 내가 오늘 오후를 이 책과 함께 했다는 걸 잊고 싶지 않다. 난 독서를 하며 허영을 가진다. 과연 내가 이 책을 읽고 싶은 건지, 책을 읽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건지 헷갈린다. 뭐든 개념치 않는다. 책은 홀로 노는 이의 가장 좋은 친구니까. 단출하고 명료하며 사려 깊게 불변하다. 물론 가끔 지루하고 더디지만 그래도 읽다 보면 더 나은 일상이 보인다. 책을 읽다 피로해져 근처 영화관을 찾았다. 난 광화문 시네큐브를 좋아한다.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예술 영화관을 순례한다. 아트하우스 모모, 필름 포럼, 아트나인은 나 같은 혼자 온 관객을 위해 조용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관객을 맞는다. 북적이는 멀티플렉스 상영관에서 팝콘과 버터구이 오징어 냄새나 맡으며 영화를 보긴 싫다. 영화를 보고 나와 근처 골목길을 걸었다. 오늘 공기가 맑아 내키는 대로 걸었다. 무구한 하늘이 예사롭지 않아 한참을 걸었다. 고비고비 난 길을 한참 걷다. 카페에서 숨을 돌린다. 가방에 챙겨온 책을 꺼내고 달아빠진 아이폰을 충전했다. 온전한 개인이 되기 어려운 일상이다. 현대인의 삶이라는 게 늘 부대끼고 서로의 생채기를 낸다. 그럴 때면 난 북적이는 도시의 혐오감을 갖는다. 내게 서점과 영화관은 보기 드문 사유와 사색의 공간이다. 맑은 공기와 개울, 울창한 숲은 아니지만 이야기 하나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내 1인분을 온전히 보장받는 시간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린 서로 눈도 잘 마주치지 않지만 나는 오롯한 그들에게 유대를 느낀다. 우리는 느슨한 연대로 묶여있기에 결코 멀지 않다. 대도시의 저녁엔 무수한 혼자가 있다. 카페나 서점, 영화관과 미술관에서 홀로 거니는 그들을 의식한다.
그들은 내 오해와 달리 평온해 보인다. 혼자에 익숙해졌고 누구와 부딪히기보단 느슨한 거리를 선호하는 이들이다. 이른바 고동력을 취득한 혼자다. 이 도시에서 예술은 그들의 부담 없는 친구와 같다. 이 책은 도시를 홀로 걷는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었다. 책과 영화를 볼모로 잡아 혼자라는 애틋함을 글에 담았다. 부디 당신의 일상에 영감이 가득하길 염원한다. 최소한의 먼지만 피우는 삶. 최근 유독 자주 술자리를 가졌다. 이런 때도 있는 법이다. 늘 먹기만 하던 내 입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야기에 살을 붙이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다. 일상의 대화에서 세속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있는 그대로 듣고 섣부른 추측으로 대화를 오염시키지 않는다. 내 미천한 생각에 미뤄 속단하면 이야기는 뻔해진다. 보잘것없는 통념에 비춰 무언가를 생각하는 버릇은 대화의 적이다. 그럴 땐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고개가 삐딱해진다. 짐짓 고개를 주워거리며 언어의 순수한 기능을 받든다. 단어의 조탁이 미숙해도 상관없다. 현학적 어휘를 써도 말에 묻은 먼지를 고이 털어낸다. 어렵지만 이런 생각은 글쓰기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평소 즐겨 사용하는 말들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문득 생경한 어감을 손에 쥐기도 한다. 이번 주에 만난 친구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차선 변경을 시도한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친구는 결혼으로 인생 2막을 열겠다며 인매를 가다듬고 웃는다. 누군가는 직장의 처우가 불만스럽다며 목덜미를 긁고 난 그들 속에서 못지않은 어려움을 토로한다. 과연 내 뜻이 고이 전달되기는 했을까? 대화라는 것이 말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진심이라는 걸 전달하기가 어렵다. 책을 읽으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한다. 전엔 쉽게 쓴 글이 무조건 좋은 글인 줄 알았다. 잘 읽히는 단문 위주의 문장에 끌렸다. 힘 있는 문장은 인생을 가지런하게 정돈하는 힘이 있다. 최근엔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생각을 끌어내는 작가들이 좋다. 쉼표와 부사로 의미를 쌓아가는 문장에 탐복한다. 윌리엄 포크너의 소설이 내게 그런 경우다. 음향과 분노는 눈을 감고 허공을 헤집는 것처럼 무력하지만 내 의식이 어디론가 향하고 있음을 믿게 한다. 이야기의 얼개가 듬성듬성해지면 읽기엔 성기지만 책장을 덮은 후에 다가오는 것과 마주하게 된다. 얼마 전 본 영화 소공녀에서 주인공 미소는 사우디로 일하러 떠나는 남자친구에게 묻는다. 왜가? 남자친구는 말한다. 남들 다 하는 걸 하려고. 이게 무슨 개뼈다귀 같은 말인가 싶지만 우리는 여전히 성숙이라는 이름으로 꿈을 접는다. 현실적이란 말로 위장한 채
감당할 수 없는 선택을 한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위스키 한 잔과 담배 한 갑이면 족한 미소는 녀석을 이해할 수 없다. 비록 가사 도우미를 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이지만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허공으로 흩어지는 연기를 바라본다. 이름처럼 미소는 이 생활에 나름 만족하며 살고 있다. 취향이라는 안전지대는 때론 거창한 삶의 무게를 앞지른다. 미소를 떠난 남자친구는 남들처럼 살길 희망했지만 미소는 자기를 먹여 살리겠다는 그의 진심에 끝내 동조할 수 없었다. 그저 한 번 안아주고 떠나보냈다. 미소는 핸드폰도 없고 집엔 세간이 없어 횡하지만 오로지 보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며 고개를 살짝 들고 다닌다. 춥지만 맑은 하늘. 못지않게 가난하지만 다정한 남자친구를 사랑한다. 난방비가 없어 겨울엔 섹스조차 마음대로 못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지만 제법 폼나는 감색 코트와 긴 다리를 흐느적거리며 도시를 갈지자로 가로지른다. 머리가 하얗게 새는 희소병에 늘 약을 먹어야 하지만 그것마저 자기 스타일로 소화하는 맵시가 돋보인다. 마치 백발마녀 전의 임청아처럼 세상에 없는 독립적인 생물체로 느껴진다. 술집 편안한 소파에 기대 담배 연기를 뿜어내는 그녀의 얼굴은 하루의 노동을 마친 자의 신성한 갈증을 머금고 있다. 어느 날 정부에서 담배값을 올리는 정책을 시행하자 그녀의 위태로운 하루살이도 위협을 받는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집세를 내면서 위스키와 담배를 즐길 순 없다. 이럴 땐 보통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술과 담배를 줄이면 된다. 하지만 미소는 취향을 포기할 수 없는 교양인이다. 미소는 고민 끝에 단칸방에서 짐을 뺀다. 그녀는 비로소 온전한 소공녀가 된 셈이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그녀가 도달한 곳은 영화에서 보시면 좋겠다. 당신이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고난과 관객이 소망하는 수준의 행복을 거머쥐는 결말을 보게 될 테니까. 다만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건 미소라는 캐릭터다. 집을 포기하고 택한 위스키와 담배의 삶은 분명 쿨하다. 하지만 날고 싶은 비둘기는 끝내 현실에 발붙인 시간을 마주해야만 한다. 밥을 먹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며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잠을 자야 하니까. 친구들이 자신을 혐오하는 시선을 견뎌야 하고 누군가의 동정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 작은 땅덩이에서 취향 하나 고수하며 살기가 이토록 어려운지. 내 학창시절 우리 집의 의미는 각별했다. 전세를 살며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쫓는 공무원 가족의 삶이란 다 비슷하다. 중산층이라는 허황한 구호는 삶의 의미를 마치 깔때기로 모은 것처럼 집이라는 공간으로 모은다. 그들의 열망은 고이 자식에게 전이되어
수도권 신도시의 32평 아파트에 머문다. 미소는 그 길에서 이탈한 독립변수다. 영화가 판타지로 보인다면 그 선택에 무모함에 있으리라. 내가 느낀 소공녀의 매력은 미소라는 캐릭터가 그 판타지를 구현 가능한 거리에 있게끔 붙잡는다는 점이다. 요즘 내 주변 지인들이 거액의 빚을 지고 은행에 책 잡혀 결혼하는 상황을 지켜본다. 부모 세대의 지긋지긋한 열망은 여전히 자식들의 열패감으로 되풀이된다. 취업전쟁과 빈부격차, 신자유주의라는 지긋지긋한 터울은 그들을 포기 세대로 규정한다. 뭘 포기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삶이란 뭘까? 그건 요즘 말하는 소확행, 워라밸, 욜로와 같은 트렌디한 단어에 그 비밀이 있을까? 요즘엔 최소한의 먼지만 피우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대단한 야심 따윈 없으니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 조용히 세상에서 지워지고 싶다. 이제 취향의 시대가 도래했다. 황새를 쫓아가기엔 애초에 날지도 못한 암탉임을 자처하고 나선다. 미처 늦기 전에 씨암탉 정도라도 되려고 눈을 돌린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모든 주의를 기울이고 버리는 딱 퇴근 후에 책상에 앉아 무언가 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지만 최소한의 선택지는 거머쥐고 싶다. 미소가 포기한 월세방은 통념에서 이탈하려는 존엄의 발자국이다. 반면 그녀가 찾아 나선 과거의 친구들은 땅에 발붙이며 힘겹게 발을 내디딘다. 키보드를 멋지게 잘 치던 현정은 시부모와 남편 수발에 지쳐 살고, 밴드의 막내 대용은 이혼의 충격으로 히키코모리를 자처한다. 선배 로기는 결혼에 집착하는 노총각이 되었고, 멋지기로 소문났던 기타리스트 정민은 미소를 깔보며 자신의 안락한 삶을 자유한다. 얼굴에서 웃음기를 지운 이 현실적 인물들은 까치발을 들고 살아가는 미소를 마치 귀신처럼 바라본다. 하얀 머리를 하고 큰 여행용 가방을 끌며 세상을 배회하는 유령으로 치부한다. 이 영화의 감독 전고운 감독은 30이 조금 넘은 나이다. 나와 유사한 경험의 영역에 놓여있지 않을까 미루어 추측한다. 그녀는 심플하고 단순한 삶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었지만 끝내 유쾌한 미소를 지으며 영화의 결말을 뭉치지 않았다. 그건 미소라는 멋진 캐릭터를 만들었지만 그녀가 이 사회에 무해한 온전히 쿨한 사람임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남의 집에 방문한다고 달걀 한 판을 사들고 가서 열심히 동거인의 일을 돕는 미소. 오로지 잠만 자면 되기에 돈도 받지 않는 미소. 하지만 어렵사리 침대에 누워도 불편한 마음은 왜일까? 그건 한 인간이 그 인간이라는 말처럼 사람 사이에서 부대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미소는 필연적인 갈등을 겁내지 않지만 애초에
그녀가 세웠던 하루의 소소한 행복이란 그 부대낌을 배제한 것이었기에 편치 않다. 그런 의미에서 고독력과 혼자 있는 시간을 강조하는 시대에서 소공녀는 온전히 홀로 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는 영화이다. 개인의 취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노고가 있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생각하는 시대의 자화상이다. 어떤 방식을 택하건 그건 온전히 제 몫의 삶이다. 정확하게 슬픔을 적는 사람. 외투를 여미는 손이 분주한 오늘 3호선 지하철을 타고 을지로에 닿았다. 겨울을 입에 머금은 채 얼어있는 청계천을 걸었다. 종종 걸음치다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시킨다.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친구는 연락이 없다. 어쩌면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책을 꺼내든다.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표지가 익숙하다 했더니 아는 화가의 작품이네. 팀 아이텔. 최근 여러 책에서 심심찮게 그의 그림을 보았다. 표정 없는 인간을 그리는 작가. 가려진 표정이 궁금해 유심히 보는 뒷모습.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남자는 바닥에 앉아 뭔가를 응시한다. 흰 셔츠를 입은 그는 앙상해 보인다. 어차피 불가능하다는 것. 당신의 근심에 난 타자일 뿐이라는 거리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심히 바라보는 거다. 그런 작가의 마음이 느껴져 책을 구석구석 만져보았다. 가방이 무거워져도 종이책을 포기할 수 없는 건 텍스트를 넘어선 물성 때문이다. 오지 않아도 괜찮아. 그가 오지 않으면 읽을 수 없을 때까지 이 책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한 인식을 찾아서.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친구가 도착했다. 왜 늦었니? 어제 데이트를 해서 점점점. 난 괴념하지 말라고 했다. 물론 오래 기다렸지만 이런 자투리 시간이 책 읽기 좋은 시간인걸. 추운 날씨와 허기진 배가 더 고픈 독서를 부른다. 그래, 이제 근처 식당에 가자. 어서 주문하자. 파스타 2. 이 식당 좀 비싸네. 오랜만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나. 요즘 어떻게 지내냐? 연말인데 바쁘진 않은가? 연애는 잘 되고 있는가? 역시 그렇구나. 얼굴이 좋아 보이는구나. 지난번 봤을 때는 폐병 걸린 환자처럼 일그러져 있더니 최근 한 영화에서 뒷모습이 스산한 여배우가 이런 말을 하더라. 사랑하세요. 딴 거 하지 마세요. 그딴 것들은 다 연애 못해서 하는 짓일 뿐이에요. 다 가짜예요. 나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어쩐지 섭섭하더라. 정말 그뿐일까 생각하며 그녀의 가혹한 말이 밉상스러웠다. 신형철의 미문을 읽다 보면 존 윌리엄스의 소설 스토너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부모의 농사를 도우러
농과 대학에 진학한 시골뜨기 청년 스토너는 난생 처음 문학을 읽는다. 교양 수업인 영문학 수업을 듣다가 뭔가에 눈을 뜬다. 어리둥절한 그에게 지도교수는 말한다. 이건 사랑일세, 스토너군. 슬론이 유쾌한 표정으로 말한다. 자네는 사랑에 빠졌어. 아주 간단한 이유지. 스토너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신영철의 글을 읽고 나서 스토너가 말한 명백한 사랑의 표식을 보았다. 신영철의 글엔 문학에 대한 구애가 빼곡하다. 순수한 미문이 주는 감흥에 나 역시 그를 끄적여 본다. 오래 숙고한 문장에서 느껴지는 청량감에 취해 적는다. 마치 연애의 뒷맛처럼 부끄러운 감흥이다. 슬픔을 공부하는 태도. 그래, 넌 요즘 무슨 책 읽니? 지난번 내가 쥐어준 책은 다 읽었니? 아, 정확한 사랑의 실험이요? 그래, 그 책 말이야. 내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 그냥 별로였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좀 답답해요. 명쾌하지 않고 자꾸 주저하는 느낌이에요. 거참 아이러니한 일이구나. 책의 제목에 정확한이라고 틀림없이 새겨져 있는데 조금 서글퍼진 나는 책에 대한 애정을 숨기기 바쁘다. 괜스레 표리부동한 말을 내뱉고는 풀이 죽는다. 예술을 누릴 때 같은 느낌을 받는 순간이 좋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느낌을 마주할 때 파열하는 두 갈래의 상념도 좋다. 한 책이 누군가의 마음에서 다른 형태로 만들어진 순간 인식의 결도 옅게 퍼진다. 몇 년 전 신영철의 정확한 사랑의 실험을 읽었을 때도 그랬다. 심오하고 적나라하며 정교한 문장에 감명을 받았다. 제목처럼 정확하기 위해 숙고하는 작가의 시간이 느껴졌다. 흔한 글이 되지 않으려고 읽고 또 읽은 이의 글이라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예술에 대한 감상이 이모티콘으로 대체되는 시대에 이렇게까지 공들여 비평을 적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동했다. 이후 여러 매체에 실린 그의 글을 가물에 콩나듯 읽었다. 마치 완간이 안 된 연재 만화를 읽는 갈급함으로. 녀석의 말처럼 신영철의 글은 아름답지만 단정하지 않다. 너클볼을 던지는 투수처럼 갈피를 못 잡고 모호하다. 단정한 글이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한 글이다. 그래서 하려는 말이 뭔데 하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다. 신영철은 잡히지 않는 슬픔을 여러 겹으로 접는다. 비등점을 넘은 소재들만 다뤄지는 잎들을 뒤로한 채 발품을 판다. 어쩐지 답답해서 하품이 나올라치면 문학이 원래 그런 거라며 고개를 수그린다. 내 지저분한 방처럼 정감을 품은 문장이 더디게 움직인다.
난 그를 동경한다. 이런 글을 쓸 줄 아는 이를 향한 시샘. 그 한없이 멀어 보이는 인식의 끄트머리라도 잡으려고 아등바등한다. 그러다 이내 현저한 격차에 절망감을 내비친다. 한편 내가 좋아하는 인간상이 어떤 건지 조금은 알 수 있었다. 섣부른 단정을 내뱉지 않는 사람. 한마디를 던지고도 자신이 놓친 예외에 마음을 쓰는 사람. 그렇게 주저하다 무엇일 것이다 혹은 일지도 모른다고 말해버리는 사람. 어릴 때는 통찰을 머금은 사람을 따랐다. 죽비를 내리치는 선승처럼 서슴지 않고 정답을 말해야 끌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세상엔 정답이란 게 애초부터 없었다는 걸 깨닫는다. 아니, 점점 더 모르는 채 살아감을 실감한다. 세상을 계도할 수 있다는 이의 글은 화끈하지만 끝내 알싸한 자취만 남긴다. 세상을 향한 일갈이 젊음의 특권이라며 경외하던 기억은 사라졌다. 신형철은 쉼없이 애두른다. 표지 속에서 주저앉은 남자처럼 진실에 배에 있는 순간을 포착하려 적는다. 얼핏 스쳐가는 상처를 놓칠세라 유심히 바라본다. 스탈린은 한 명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 수치에 불과하다 라 말한 바 있다. 이는 첨단 기기가 인간 대신 전쟁을 수행할 때 우려하는 바를 지적한다. 과거엔 총으로 한 인간을 쏴 죽이는 게 전쟁의 스펙터클이었지만 요즘 전쟁은 사무실에서 단정한 양복을 입은 이의 서류철이 수백만 인명을 해친다. 피칠갑의 이미지는 잔혹함을 자아내지만 한 인간이 죽었다는 서술엔 티끌 하나의 망설임도 없다. 이는 글의 묘사와 맥락이 가진 중요성을 유추할 수 있는 생각이다. 죽인다, 오지다, 지리다를 남발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모욕받은 기분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으로 됐다. 한 사람의 심정과 마음을 면밀히 서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폭력적 제스처 앞에 쓰러지고 말 것이다. 냉소란 결국 포기의 다른 말이다. 내게 필요한 건 타인의 고통을 집요하게 적는 사람이다. 근사하다는 말. 책을 읽으며 위로받는다는 건 어떤 걸까? 한때는 작가의 문장이 내 생각과 정확하게 그려질수록 위로를 받았다. 마치 근사하다는 어근에 거의 같다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내 생각과 밀접한 글에 위로를 받곤 했다. 요즘엔 조금 다른 생각을 한다. 내 마음과 엇나가서 근사치와 거리가 있더라도 마음속 닫힌 공간을 허물어주는 작가를 찾는다. 글의 생경함을 느끼며 아직 가닿지 못한 인식의 한 편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외출 전 챙기는 몇 권의 책들은 가방을 불룩하게 한다. 내 곤궁한 지적 허영을 채우기 위해 무거운 가방을 들고 낑낑거린다. 최근 3일간 여행을 다녀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다. 난 여행지에서도 내가 가닿지 못한 그 누군가의 이야기에 욕심을 내는구나. 바닷가 근처 작은 영화관에서도 누군가가 풀어놓은 서사에 마음을 빼앗기고야 마는구나. 시시포스가 마주한 공포는 영원한 반복이 주는 무의미의 사스림을 명심한다. 친구와 짧은 산책을 끝으로 헤어졌다. 영화를 보러 가는 녀석의 자취를 쫓지 않고 책을 꺼냈다. 날이 추워 허벅지가 시렸지만 문장에 집중하려 애를 쓴다. 겨울이 시리다. 들어가기 전 여의 대방로를 한참 걸었다. 음악을 들으며 굉음이 비어져 나오는 번화가를 스치듯 지났다. 며칠 전 본 영화 와일드에서 주인공 셰릴은 4,000km가 넘는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을 걷더라. 그녀는 어머니를 잃고 방탕한 삶을 살았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을 아끼는 가족과 친구,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잃고 끝없이 걷기로 마음먹은 셰릴은 내 가방보다 몇 배는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끝없는 길을 걷고 또 걷는다. 종종 돌아가야 하는 건가? 스스로 되묻지만 이내 걷기로 한다. 그녀는 지금 돌아갈 곳이 없다. 셰릴은 인생의 재출발이 걷는 행위를 통해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녀는 여행길의 구간마다 시대의 대문호들이 남긴 글귀들을 수첩에 적는다. 고달픈 시간 손전등에 의지해 문장을 집어먹는다. 거의 집에 도착할 즈음 셰릴이 어머니를 그리며 읽었던 소설책이 불현듯 떠올랐다. 플래너리 오코너. 그래, 그 책이었어. 오늘은 그걸 읽다가 자야지. 좋은 관계, 나쁜 관계. 6시. 알람이 울린다. 출근을 위해 일어나야 마땅하다. 몸을 일으키기만 하면 내 몸은 기계처럼 출근 준비를 마칠 것이다. 10년 넘게 해온 일이 아닌가. 그런데 몸이 딱딱하게 굳어있다. 매일 아침 알람을 3번씩 끄고 다시 잠든다. 눈꺼풀이 무거워 사진은 이불 속으로 녹아든다. 갈급한 잠 속에서 다음 알람을 기다리며 초조해야 한다. 대체 어젯밤엔 왜 그리 늦게 잤는지. 이제 더는 지체할 수 없게 돼서야 가까스로 눈을 떴다. 더듬더듬 알람을 끄고 어제 듣던 팟캐스트를 켠다. 언제부턴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난 이동진의 빨간 책방을 벗삼아 할 일 없는 시간을 지탱했다. 운전하면서도 러닝머신 위에서도 이동진은 친구 김중혁과 쉴 새 없이 떠든다. 이 나긋나긋한 이 아저씨가 뭐가 좋은지 한 에피소드를 몇 번씩 듣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추천한 책을 읽고 그가 쓴 글을 빠짐없이 찾아 읽는다. 올해 빨간 책방은 7년의 세월을 끝으로 종방했지만
여전히 난 이동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8시. 분주한 출근길에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앞만 보고 걷는다. 두리번거리는 나는 미세먼지 가득한 도심을 헤치는 그들이 야속하다. 아랑곳 없이 나아가는 그 거침없는 행렬에 주눅든다. 난 이 도시 어디쯤 좌표를 찍고 있나. 괜스레 지금 사는 모습에 영 자신이 없다. 잘 살고 있는 걸까? 출근길은 회의를 부르는 시간이다.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물듦에도 불구하고 인파는 잦아들 줄 모른다. 지하철에 올라타면 사람을 구경한다. 2호선 안 사람은 대부분 고개를 쳐박고 스마트폰을 한다. 종종 나 같은 녀석과 눈이 마주쳐 서둘러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다. 2호선에서 내다보는 한강은 다른 세상처럼 눈부시다. 이내 찡긋거리다 재차 사람 관찰을 시작한다. 예쁜 여성을 흘깃거리고 구겨진 셔츠를 입은 아저씨의 어젯밤을 상상하는 것도 재밌다. 그러다 가끔 책을 읽는 사람을 마주할 때도 있다. 난 호기심이 많은 편이 아닌데 이상하게 누가 책을 읽고 있으면 그 책이 뭔지 궁금하다. 고개를 주워거리는 그를 빤히 쳐다보게 된다. 가끔 책 제목을 알려고 갖은 수를 쓴다. 주저앉아 신발끈을 매는 척도 하고 몰래 그가 편 페이지에 적힌 문장을 훔쳐보며 아는 책인지 가늠한다. 이상한 동조의식이 생겨 책을 읽는 그를 보면 애틋한 마음을 품는다. 난 쏟아지는 졸음을 견디며 책을 읽는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13시. 점심시간에 짬을 내 운동을 한다. 오늘도 귀에 에어팟을 달고 쇳덩이와 씨름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체육관에 발을 디딘다. 편한 옷을 입고 운동화를 묶으면 삶이 잠시나마 단단해진 기분이다. 때론 무언가를 꾸준하게 한다는 것만으로 얻어지는 마음이 있다. 시즌이 끝날 때까지 로테이션을 지키는 투수처럼 든든하다. 내겐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들른 체육관이 그렇다. 운동은 글쓰기와 더불어 매사에 시큰둥한 날 툭 건드려준다. 하루에 한 번 어깨를 으쓱 할 수 있는 뿌듯함이다. 난 헬스장 샤워실의 형태, 운동기구가 배치된 마룻바닥의 단단함에 수줍은 애정을 가진다. 얼굴은 알지만 누군지는 모르는 무수한 낫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쇳덩이를 든다. 난 그들 각자의 리듬에 경애를 품는다. 표정은 누구라도 죽일 듯이 심각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그에게도 평온이 찾아오길 바란다. 온전히 개인이 되기 어려운 일상이다. 현대인의 삶이라는 게 늘 부대끼고 서로의 생채기를 낸다. 그럴 때면 난 도시의 염증을 느낀다. 내게 체육관은 보기 드문 사유와 사색의 공간이다. 맑은 공기와 개울, 드넓은 대지는 아니지만 바벨 하나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팽팽한 긴장과 함께 정해진 세트수를 채운다.
조용하고 단호하며 오롯하다. 의심의 여지 없이 온전한 1인분을 보장받는 시간이다. 누군가의 아버지, 어느 사무실 김대리, 저 옆 식당 주인 김씨. 난 상상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처럼 느슨한 연대로 묶인 공동체면 족하다고. 난 체육관을 메운 이름 모를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16시. 커피를 마시니 몸에 통증이 가신다. 카페인은 온몸으로 퍼져 내 감각을 둔화한다. 점심에 무리해서 든 바벨 때문에 어깨가 결리지만 커피를 연거푸 들이켜며 다독였다. 스트레칭하며 습관처럼 인스타그램을 휙 내렸다. 여러 사진을 타고 다니다 그를 마주한다. 무수한 사진 속에서 우연한 척 그를 적시한다. 한때 함께였던 그가 아이를 안고 미소 짓는다. 누구에게나 그런 이가 있다. 살면서 맞는 여러 질곡을 옆에서 함께하는 이. 도무지 잡히지 않는 절대적 명제 앞에서 우두커니 멀어진 이. 그는 고독하고 혼자에 익숙한 사람이다. 늘 말을 걸면 확고한 제 주관을 내게 털어놓는다. 난 그 인매를 보며 동경했고 그를 향한 글을 쓰며 내 사고를 탓했다. 그런 사람은 잘 나타나지 않고 찰나로 느껴지게끔 불식간에 사라져버린다. 이제는 볼 수 없는 그를 생각하다 퍼뜩 화면을 끄고 다시 보고서에 집중한다. 난 내 자투리 시간을 앗아가는 인스타그램과 나쁜 관계를 맺고 있다. 19시. 퇴근길은 때론 숨막히게 불쾌하다. 도로는 들끓고 더위와 미세먼지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가장 처참한 건 내가 피할 곳이라곤 스타벅스 뿐이라는 점이다. 삼각지역에서 효창공원 쪽으로 걷는 도로가 좋다. 서울에서 보기 드물게 골목이 굽이굽이 나 있기 때문이다. 골목을 걸으면 어릴 적 살던 안양 구석진 동네가 떠오른다. 수많은 잡동사니가 숨겨진 마을 생김새가 그립다. 이제는 재개발로 사라진 동네는 기억 속에만 존재한다. 사진이라도 좀 찍어뒀으면 좋았으련만. 난 그 녹슨 동네가 좋았다. 아이들이 골목 구석구석 숨어있고 거리마다 한숨 돌릴 여력을 발견했다. 요즘처럼 집을 나서자마자 차들이 뿜는 매연에 노출되지는 않았다. 도시는 골목을 뭉개버렸고 그 결과 횡댕그렁한 도회지만 남았다. 일률적으로 구획한 빌딩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잦아들게 한다. 도시는 번듯한 얼굴로 꾸며 합리의 틈새에 기생한다. 땀에 흠뻑 젖은 셔츠를 풀고 칼칼한 목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털어 넣었다. 지금으로선 이것뿐이다. 난 스타벅스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22시. 또 잠이 안 온다. 오늘도 왓챠 플레이를 켜고 추억의 명화를 드문드문 본다. 영화 애니홀에서 우디 앨런은 말한다. 인생에는 외로움과 고통, 괴로움, 그리고 불행이 가득하지만 그
그 순간조차 순식간에 지나간다. 우디 앨런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다. 나는 인생이 암울하고 고통스러우며 악몽 같고 의미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기만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난 우디 앨런이 가진 그 냉소적인 말투에 호감이 간다. 그가 견지하는 별거 없는 식의 화법은 유유히 무참한 현실을 비껴간다. 나 역시 망상을 통해 현실과 괴리되는 요령을 익혔다. 요령 부득한 일과에 빗금을 치고 불현듯 틈이 판 뼈아픔에 딴청을 피우고 산다. 요즘은 여행철이라 스카이 스캐너를 펴고 휴가지를 떠올리며 내일을 망각한다. 낯선 도시를 걷는 내가 보인다. 상상은 잠시고 또 자정을 넘어섰다. 불을 끄려고 보니 베개에 눅진 자국이 남아있다. 내일도 녹록치 않을 참이다. 난 내 잠을 회방 놓는 왓챠 플레이와 나쁜 관계를 맺고 있다. 아무것도 않고 허송세월. 빈둥대던 때를 기억한다. 아침에 책을 좀 읽고 저녁에 시원해지면 영화관을 들락거렸다.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새벽밤이라는 게 그리도 유려한지 그때 알았다. 아마도 그쯤부터 훌훌 털어내는 삶에 대해 생각했다. 더딘 굴레는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지만 언제든 귀에 이어폰을 꽂고 거리로 나설 수 있는 상태이기를. 당시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아두었던 은행 잔고는 짧은 연애와 함께 금세 바닥이 났다. 그래서 시작한 게 집 근처 고깃집 일이었다. 편의점이나 배달 일은 보수가 적었고 한 달은 꼬박 채워야 했다. 고되게 일하고 하루하루 목돈을 타서 그걸 또 어딘가에 탕진하는 게 좋았다. 여름이라 날도 더운데 손님이 늘 북적거리는 고급 식당에서 불판을 가는 일은 쉽지 않았다. 시급이 7,000원. 요즘엔 최저 수준이지만 당시엔 꽤 센 아르바이트였다. 불판을 갈고 고기를 자르며 남 비위를 맞춘다는 게 날 위축시켰다. 주말에 스타벅스에서 6,000원짜리 캐러멜 마키아토를 마시고 5,000원짜리 케이크를 사 먹곤 했던 내 사치는 1시간 중노동의 그림의 떡이 되었다. 그래도 불볕더위에 지칠 때면 같이 일하는 형과 식당 뒤편 계집 앞에서 세상 일에 대해 떠드는 게 낙이었다. 행복은 돈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공자님 말씀 따위는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는다며 힐난하던 형의 검은 얼굴이 지금도 가끔 떠오른다. 난 왜 아무것도 되지 않음에 절망했던가. 방탕하며 무목적의 단독자를 즐기는데도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슬펐다. 당시엔 돈이 생기는 대로 영화관에 바쳤다. 다행히 그 당시가 한국 영화의 부흥기라 가는 족족 지금도 평생 잊지 못할 작품이 그득했다. 살인의 추억, 올드보이, 장화홍련, 지구를 지켜라로 밤을 지새웠다. 말 그대로 닥치는 대로 영화를 봐도 성공률이 꽤 높았다. 특히 달콤한 인생에 등장하는
멋진 정장을 입은 이병헌의 모습에 푹 빠져 온갖 누아르 영화를 섭렵했다. 호텔 라운지에서 에스프레소와 초콜릿 무스를 먹고 시가지가 내다보이는 창문에 자신을 비추며 턱을 쓸어내리는 모습에 반했다. 저게 어른의 맛인가? 별 볼 일 없던 내 삶에 언젠가는 비록 그게 깡패의 삶이라 할지라도 물질적으로 근사해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쉬는 날엔 동네 카페에서 사장님이 추천해준 무라카미 하루키, 미미 여사, 밀란 쿤데라, 폴 오스터를 읽었다. 알바에 지칠 대로 지쳐 집으로 돌아와 낡은 침대에 몸을 뉘고 어제 본 소설을 생각했다. 내 방 벽지는 이상한 문양이 잔뜩 있어 상상하기 좋았다. 블로그에 적을 몇 가지 문장을 떠올려 보며 희죽희죽 웃었던가. 몽환에 젖어들 때쯤 열대야를 무릅쓰고 잠에 접어든다. 미래에 대한 고민도 없었고 군대만 가면 되겠지 생각하며 마음 놓고 시간을 소모했다. 요즘 친구들은 어떠려나? 나와 비슷하지 않으려나? 정말 뉴스 앵커의 말처럼 학비와 취업 고민으로 삶을 견뎌나가고 있으려나? 아마도 아니리라. 고된 상황에도 그들 역시 나름대로 제 시간을 빈둥대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일 것이다. 어른이 되었다. 그렇다고 뭔가 달라졌을까? 난 시급 대신 월급을 받고 생활은 모자람이 없지만 여전히 근근히 버텨낸다. 틈틈이 개봉 영화와 소설책을 생각하며 키보드를 두드린다. 지금은 저축을 조금 더 할 뿐이지 일상은 여전하다. 허튼 소리에 반응하고 누군가 날 쓸모없는 어른으로 여길까봐 조바심을 낸다. 어떤 목표도 애써 도리질치고 심야에 손세차나 하며 산다. 그렇다. 여전히 난 머뭇거린다. 지금 이 허송세월을 떠나보낼 마음은 없다. 운전하며 라디오를 듣는다. 답이 없는 강변북로를 버텨내는 건 라디오 덕분이다. 라디오가 여전히 유효한 건 그냥 틀어놓을 수 있어서다. 한 귀로 흘리고 딴 생각해도 쉼없이 울린다. 도시의 소음을 덮고 아늑한 기분을 준다. 라디오가 일본에 처음 보급되었을 땐 국민은 이 네모난 상자를 천황의 목소리로 생각했다. 제국은 통치력 강화를 위해 라디오를 활용했고 민초는 이를 멈추고 절대자의 입구멍을 바라봐야 했다.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아이들을 다 잡고 모여 앉아 불어 높은 곳에 모셔둔 라디오의 머리를 조아린다. 그들을 떠올리며 양화진 공영주차장에 차를 댔다. 합정역 부근 골목길 맑은 오후를 걸었다. 깊은 골목으로 들어서니 조용하다. 듣던 음악을 끄고 팟캐스트를 켰다. 어릴 적 내 어머니는 라디오를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하곤 했다.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노래가 나올 때마다 녹음 버튼을 눌렀다. 때는 1996년 수도권에 너나 할 것 없이 신도시 건설 바람이 불던 시절, 우리 가족은 내 집 장만이라는 꿈을 이뤘다.
경기도 소도시 30평 아파트. 서울과 30분 거리의 흔한 복도식도 아니었으니 그때 부부의 기쁨은 오죽했을까. 가난한 공무원 아내로 악착같이 모아 장만한 그 집에서 그녀가 꾸었을 미래는 뭐였을까. 당시 아파트 부엌 수납함에는 난데없이 붙박이 라디오가 있었다. 아마도 무료하게 부엌 일을 할 누군가를 위한 배려겠지. 문제는 너무 높은 데 있어서 어머니의 손이 잘 닿지 않았다. 까치발을 들고 라디오를 이리저리 돌리는 그녀의 뒷모습이 선하다. 저런 걸 왜 붙여놨을까 싶지만 당시 어머니에겐 내 집 마련의 근사한 증거였다. 도자기 잔에 커피를 따르고 사과를 썰어 4인용 식탁에서 라디오를 듣던 엄마. 매일 아침 아버지와 나를 밥해 먹이고 그녀가 맞이했을 오후의 아늑함을 그린다. 내가 제일 좋아했던 방송은 새벽 1시에 들었던 정재영이다. 단아하고 깨끗한 그녀는 내 질 좋은 수면을 위해 소곤거리며 누군가의 사연을 읽었다. 라디오는 음성을 머릿속에 형상화한다. 그건 어쩌면 낭만의 한 구석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이야기가 되고 조금 지나면 형형한 육체로 나타났다. 그토록 상냥했던 목소리와 램 수면에 접어들었다. 요즘은 유튜브로 개를 보며 잔다. 개를 키우지 않아도 녀석은 내 눈앞에서 무항생제 돼지고기를 씹는다. 녀석은 뭘 줘도 잘 먹는다. 댓글엔 앞다투어 개를 후원하겠다고 난리다. 다들 조그만 화면으로 개를 위한다. 그게 요즘엔 위안이다. 집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딘가 훼손된 어머니를 보았다. 아침에 어머니가 듣던 MBC FM 정은임 아나운서도, 저녁밥 먹을 때 이상한 음악을 틀던 배철수도 더는 찾지 않았다. 아파트를 떠나며 난 어떤 시절이 끝났음을 알았다. 대책 없이 좋아하는 것들. 맹목적 사랑. 어릴 적 친척 누나가 신승훈을 좋아했다.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요즘 아이돌 팬덤 못지 않았다. 누나의 입시에 총력을 쏟던 큰어머니의 근심이 날로 커졌다. 워낙 호들갑을 떠시니 당시엔 나는 그게 무슨 큰 문제라도 되는 줄 알았다. 음반을 사서 모으고 꼬박꼬박 콘서트에 가는 건 요즘 애들도 하는 흔한 팬질 아닌가. 때는 바야흐로 미대 입시생의 가을. 누나의 열정은 독립투사 못지 않았다. 영문을 알 리 없는 내 눈엔 박해를 피해 달아나는 누나가 순교자로 보였다. 누구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늘만 허락한 사랑을 한다. 내가 정작 놀랐던 건 누군가를 그렇게 맹목으로 좋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일종의 샤머니즘, 절대자를 향한 숭배랄까? 누나 방에 들어서면 휘황한 브로마이드와 당시의 누나가 그린 그림이 뒤섞여 무당집을 방불케 했다. 나도 듀스를 좋아했지만 TV를 보며 춤만 따라 추는 정도였을 뿐이다. 그에 반해 누나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나키스트였다. 신승훈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며 울부짖고
문구점에서 온갖 굿즈를 사모았다. 그 경이로운 사랑은 내 기억 속에 강렬한 자국을 남겼다. 난 한 번도 그런 열렬한 사랑을 한 적이 없다. 현재 누나는 미술 학원을 운영하며 신승훈을 잊고 산다. 토니 스콧 감독의 영화 더 팬에서 삶에 대한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자동차 세일즈맨 길 레나드는 오로지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는 게 삶의 낙이다. 특히 슈퍼스타 바비 레이번에 대한 사랑은 광적이며 집요하다. 그런 바비가 고향팀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팀으로 온다는 사실에 그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진다. 하지만 이적 이후 바비는 기대와 달리 슬럼프에 빠지고 때마침 길 레나드의 인생도 추락하기 시작한다. 드니로가 흥분하면 상황은 위험해지는 법. 여기서부터 영화는 사이코 스릴러의 면모를 띠기 시작한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스타를 향한 애착이 살인과 납치로 이어지고 이 모든 일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바비는 길 레나드를 벗어나기 위해 꽁지에 불꾸러미를 단 가오리연처럼 동분서주한다. 누나가 신승우를 향해 품은 사랑은 맹목적이라 두려웠고 그 시절이 꽤 짧아서 지금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음에 섬뜩하다. 이유 없이 시작된 사랑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건 어쩌면 인생의 무서운 비밀과 같이 느껴져 자꾸만 돌아보게 된다. 규칙적 사랑.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체육관에서 보낸다. 때론 몸이 무거워 빠질 때도 있지만 어쨌든 일주일에 4번은 다녀온다. 내가 꾸준히 취한 몇 안 되는 취미 중 하나다. 마치 글을 쓰고 소설을 읽듯 같은 시간에 체육관에 발을 디딘다. 편한 옷을 입고 운동화를 묶으면 삶이 잠시나마 단단해진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준비해온 음악을 틀며 몸을 자극한다. 내 주위엔 저마다 생각에 잠겨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눈을 흘깃거리며 그들을 보는 게 좋다. 표정은 누구라도 죽일 듯이 심각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그들에게도 평온이 찾아오리라. 내가 다니는 헬스장은 그리 넓지도 특별하지도 않지만 적은 사람이 각자 위치에서 힘을 쏟는다. 늘 기꺼운 정경이다. 중고 서점에 가서 책을 골라 읽는다. 종일 골몰하다 퇴근하면 몸이 천근만근이라 흐트러진 몸과 풀린 눈으로 어렵사리 문장을 주워 담는다. 서점이 대학 근처라 간혹 공부하는 친구를 목격한다. 굳은 얼굴로 벽돌 같은 책을 펴고 학습에 여념이 없다. 책을 넘기는 동작에 엄숙함과 절도가 묻어났다. 내가 이 책을 씹어 먹어서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결기가 드러난다. 나 같은 한량이야 소설이나 읽으며 감상에 빠져 살지만 그는 자격증 취득과 외국어를 습득하며 삶의 의지를 다진다. 난 그게 보기가 좋아 흐뭇하면서도 내심 부끄러워 힐끔힐끔 그를 엿본다. 내 소설이 드러나지 않도록 잘 가리면서 그의 굳은 어깨가 움찔할 때마다 덩달아 들썩이며 그를 의식한다. 난 그와의 독서가 즐거워 가끔 내가 느슨해질 때면 서점을 찾는다.
학생들의 균일하고 단단하게 조여진 일상에 난 유난한 애정을 가진다. 잊힌 사랑. 친척 누나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더 있다. 당시 누나 방에 들어서면 신승훈 브로마이드 외에도 명화를 모사한 그림이 많았다. 당시 누나는 입시를 목전에 둔 미술학도였으니 그럴만하다. 방 안이 요란했지만 달리 보면 예술가의 작업실처럼 아기자기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자취만 남았다. 비어있는 누나 방에 들어가서 화집을 보면 기분이 좋았다. 미술에 관한 내 원체험이다. 미술을 향한 정체를 알 수 없는 동경이랄까? 그저 네모난 프레임이 의미심장해 보였다. 당시 방에 어떤 그림이 있었는지 감도 오지 않는다. 아마도 후기 인상주의 그림이었으리라. 고색 창연한 그림이 주는 감흥에 휩싸인 난 침대에 쪼그려 앉아 낮잠을 잤다. 유독 그 안에서 혼자 즐겼다. 한낮엔 정적이 온 방을 채우고 시간은 여진처럼 느리게만 흐른다. 한때 유럽 유수의 미술관을 다니며 그림을 구경했다. 내가 그때 느낀 건 모르면 안 보이는구나. 몰라야 보인다는 순진한 예술로는 통하지 않았다. 어릴 땐 몰라도 보였는데 왜인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다쳐서일까? 고민하던 난 결국 곰브리치를 샀다. 졸음을 참으며 18유로짜리 게스트하우스 침대에서 책장을 넘겼다. 최근 현대미술 경향은 죄다 개념 싸움이다. 작품을 맥락 없이 보는 건 한낱 껍데기와 다를 바 없다. 제프 쿤스와 데미안 허스트를 보며 아무런 지식 없이 뭘 느낄 수 있을까? 뒤샹이 변기를 들고 와서 샘이라 명한 지 이제 100년이 넘었다. 요즘 서울 시립미술관에선 데이비드 호크니가 수영 솜씨를 뽐내고 있다. 문학적 사랑. 1년 남짓 유럽 생활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소를 꼽으라면 프랑스 툴루즈에 있는 생세르냉 대성당이다. 성당이 한눈에 보이는 카페에서 늘 책을 읽곤 했다. 툴루즈에서는 나름 유명한 곳이라 여행자도 목을 축이고 근처 학교 학생들도 수다를 떠는 장소다. 이 카페가 단골집이 된 건 우연이었다. 성당 앞을 산책하다가 커피집 실내를 둘러보는데 곳곳에 지역 주민이 그린 그림이 빼곡했다. 창밖으로는 강렬한 햇빛과 함께 생세르냉이 고고한 자태를 뽐낸다. 어려서부터 유럽을 동경했다. 그 기저엔 대성당을 향한 매혹이 있다. 대성당 앞에 서면 누군가의 삶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역사를 마주하는 기분이 든다. 종탑과 격자무늬 창의 아름다움, 고딕과 로마네스크의 위엄이 고루 섞인 대성당을 보면 벅찬 숨을 내뱉는다. 영겁의 세월에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가치, 평지 풍파가 세상사를 뒤흔들 때도 변치 않는 위엄,
그 무거움이 좋아 늘 책을 들고 성당을 찾았다.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 소설 대성당은 단순한 이야기다. 한 부부의 집에 맹인 남자가 방문한다. 남편은 이 상황이 달갑지 않다. 방문하는 맹인이 아내 친구라는데 처음 듣는 얘기다. 남편은 생각한다. 그녀와는 무슨 관계지? 아니, 도대체 맹인은 왜 데리고 오는 거야? 속 좁아 보일까봐 묻지도 못해 뾰루통하다. 곧 셋은 한자리에 모여 앉아 대화를 시작한다. 어색한 웃음과 실없는 대화가 오간다. 곧 말이 없어지고 시간은 더디게만 흐른다. 그때 TV에서 대성당에 관한 방송이 나온다. 맹인은 남편에게 대성당의 생김새를 알려달라고 한다. 남편은 말로 설명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된다. 결국 맹인은 남자에게 함께 대성당을 함께 그려보자고 제안한다. 어색하게 손을 맞잡고 대성당을 그려나가는 두 사람. 남자는 생전 처음 그려보는 대성당에 스스로 놀란다. 그리고 말한다. 이거 진짜 대단하군요.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를 말로 하긴 어렵다. 다만 평소 스쳐 지나갔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느낌에 놀란다. 관성처럼 지나가는 일상에서 망각한 제스처를 일깨운달까? 세상엔 제대로 설명할 수 없지만 좋은 것들이 있다. 맹목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내는 대상이 있게 마련이다.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다.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바람이 옷을 적실 때 우연처럼 다가온다. 문학은 누나의 신승훈처럼 헬스장의 아늑함과 같이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감정을 흩뿌린다. 자취만 남은 감각을 근사치에 가깝게 서술한다. 대성당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 그려보는 소설이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뭔가를 좋아한다는 건 그렇게 불분명한 감각인가 보다.